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40년 남짓의 생애에 걸쳐 160여 편의 단편소설을 집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단편 안에서 분별 있는 일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은이 F. 스콧 피츠제럴드. 분별 있는 일. 위대한 미국의 점심시간이 되자 젊은 조지 오켈리는 흥미있는 듯한 태도로 책상을 신중하게 정돈했다. 주위 상황에 일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무실 안의 누구도 그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다. 또한 그가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7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건물 밖으로 나오자 그는 이를 악물고 이따금씩 타임스퀘어를 가득 메우고 군중의 머리 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초봄의 유쾌한 정오 풍경을 바라보며 달리기 시작했다. 군중은 하나같이 약간 위쪽을 바라보며 3월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으며 태양빛에 눈이 부셔 하늘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 마음이 700마일 떨어진 곳에 가 있는 조지 오켈리에게는 이런 바깥 풍경이 두렵게 생각되었다. 그는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95블럭을 달리면서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성공할 확률이 5에 하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하철 내의 광고를 미친 듯이 쳐다보았다. 137번 도로에서 상업미술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지하철을 빠져나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별 볼 일 없는 지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끔찍스러운 고층 아파트의 방 한 칸짜리 집을 향해 달리는 피곤하지는 않지만 불안한 발걸음이었다. 옷장 위에는 성스러운 종이에 성스러운 잉크로 적은 그 편지가 놓여 있었다. 뉴욕 시내 사람들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아마 조지 오켈리의 가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쉼표와 잉크 자국, 종이 가장자리에 찍힌 엄지손가락 얼룩까지 빠지지 않고 읽었다. 그러고 나서 절망을 느끼며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는 지금 공경에 빠져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마치 고기를 먹는 새처럼 가난을 쫓아다니는 그런 공경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들 방식대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며 잘못되기도 하고 계속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조지 오켈리에게 가난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라서 만약 누군가가 그의 경우가 남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무척 놀랄 것이다. 2년 전쯤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테네시주 남부에 있는 한 회사에 건설 엔지니어로 취직을 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널이며 마천루며 거대하고 땅딸막한 댐이며 무희들이 도시만큼 큰 머리에 강철 와이어로 된 스커트를 입고 팔을 잡고 길게 늘어서 있는 것 같은 높은 탑이 3개 치솟아 있는 교량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왔다. 조지 오켈리에게는 강의 물줄기와 산의 모양을 바꾸어 사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황무지를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일이 낭만적으로 보였다. 그는 강철을 사랑했고 꿈속에서도 그의 옆에는 언제나 강철이 있었다. 물처럼 융해된 강철이며 막대로 된 강철이며 블록과 빔이며 형체가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마치 물감과 캔버스처럼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지펴놓은 상상의 불길 속에서 아름답고 꾸밈없이 다듬어질 강철은 그야말로 끝이 없었다. 지금 그는 일주일에 $40를 받는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그의 꿈은 그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를 이런 끔찍스러운 견딜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은 검은 머리의 작은 여자가 지금 테네시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5분쯤 지나자 그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는 마침 집에 돌아왔으니 점심을 먹지 않겠느냐고 화가 나도록 친절하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거절했지만 그녀로부터 방해를 받자 침대에서 일어나 전보를 썼다. 편지 받고 실망했음. 바보처럼 겁을 먹고 헤어진다 생각하니 안정을 찾을 수 없음. 왜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없는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의 그의 글씨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었다. 어쨌든 내일 6시 도착 예정. 전보문을 다 쓰자 그는 아파트에서 뛰쳐나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전신국으로 달려갔다.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100도 채 되지 않았지만 편지 내용을 보면 그녀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게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 불안한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와 결혼해서 가난과 고통의 생활을 겪는다는 생각은 그녀의 애정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조지 오켈리는 평소대로 회사로 달려갔는데 달린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 제2의 천성이 되다시피 하여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긴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부장실로 들어갔다. 체인버스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부장은 한겨울의 유리창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잔인할 만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흘간 휴가를 얻었으면 합니다. 헌데 자넨 2주일 전에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나? 체인버스 씨가 놀라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얼빠진 듯 젊은이는 그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한 번 더 휴가를 얻어야겠습니다. 지난번 휴가 때는 어딜 갔었나? 고향집에 갔었나? 아닙니다. 제가 간 곳은 테네시주에 있는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딜 다녀오려고? 저 이번에도 테네시에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자넨 일관성이 있군. 부장이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출장 다니는 세일즈맨으로 이 회사에 채용된 줄은 미처 몰랐는데. 물론 그건 아니죠. 조지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반드시 다녀와야만 합니다. 좋아. 체인버스 씨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회사로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네. 다시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체인버스 씨는 물론이고 자기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조지의 얼굴은 기쁨으로 붉게 상기되었다. 그는 행복감과 희열을 맛보았다. 6달 만에 처음으로 비로소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고마워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체인버스 씨의 손을 세게 움켜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회사에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부장님이 회사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면 아마 전 미쳐버렸을 겁니다. 제 스스로 그만둘 순 없었으니까요.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만두게 해주셔서 말입니다. 그는 너그러운 태도로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사흘치 급료를 받을 게 있습니다만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체인버스 씨는 속기사를 불러 오켈리가 최근 들어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을 해고시켰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다른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고시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그 여자의 이름은 존 퀄 캐리였다. 그를 발견하고 기차역의 플랫폼을 따라 열렬히 그에게로 달려올 때 그녀의 얼굴처럼 싱그럽고 창백해 보이는 모습을 존 오켈리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두 팔을 벌렸고 그의 키스를 기다리는 듯 입을 반쯤 벌렸다. 그러나 갑자기 그리고 가볍게 그를 밀어내고 당황한 듯 주위를 돌아보았다. 조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청년 두 사람이 뒤에 서 있었다. 크레독 씨와 홀트 씨예요. 그녀가 명랑하게 그들을 소개시켰다. 당신이 전에 여기 내려왔을 때 만난 적이 있죠. 키스 대신 소개를 받고 당황하면서 무슨 숨은 의도가 있지는 않나 생각하던 조지는 존 퀴르의 집까지 타고 갈 자동차가 그 두 청년 중 한 사람 것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존 퀴른 앞뒤 좌석을 돌아보며 수다를 떨었다. 석양을 빌미삼아 그가 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으려고 하자 그녀는 그 대신 재빨리 자신의 손을 잡게 했다. 이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야?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처음 보는 길 같은데. 새로 생긴 길이에요. 오늘 이 차를 산 제리가 집에 데려다 주기 전에 나한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로부터 20분 뒤 존 퀴리 집에 도착했을 때 조지는 재회의 첫 행복감, 아까 역에서 그녀의 두 눈동자에 뚜렷이 보았던 기쁨은 차를 타고 오는 바람에 사라져버렸다.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우연이다 싶게 없어졌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두 청년에게 무뚝뚝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존 퀴리 현관의 흐릿한 전깃불 밑에서 친근하게 그를 끌어안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해주자 비로소 그의 울적한 기분이 사라졌다. 그녀의 애정 표시는 그에게 다시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걱정하고 있던 그의 마음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마침내 함께 소파에 앉은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압도되어 단편적인 애정 표현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때 존 퀴르의 부모가 나타났고 조지를 보고 반가워했다. 그들은 그를 좋아했고 1년 전 그가 처음 테네시에 왔을 때 그의 엔지니어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조지가 그 일을 그만두고 무엇인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뉴욕에 갔을 때 섭섭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가 엔지니어 직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그를 이해하고 두 사람이 어서 약혼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동안 그들은 그의 뉴욕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열을 올리며 말했다. 승진도 했고요. 물론 월급도 올랐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렇게 흐뭇해할 수가 없었다. 회사에서 자네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캐리 부인이 말했다.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3주일 만에 2번씩이나 여기까지 보내줄 리가 없겠지. 휴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가 서둘러 변명했다. 보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죠. 하지만 돈을 절약해야지. 캐리 부인이 부드럽게 그를 꾸짖었다.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여행에
돈을 모두 써버리면 안 되지. 저녁 식사가 끝났다. 그와 좋은 길 둘만 남게 되자 그녀는 다시 그의 팔에 안겼다. 아, 당신이 같이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정말 보고 싶었던 거야? 물론이죠. 아주 많이 많이요. 그런데도 다른 남자들이 자주 찾아와? 아까 두 친구들처럼 말이야. 그 질문을 받고 그녀는 놀랐다. 검은 벨벳 같은 두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그래요. 언제나 그러는 거려. 글쎄 편지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그녀 주위에는 벌써 10명도 넘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그림같이 곱고 섬세한 모습에 사춘기 소년 같은 숭배를 바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몇 명은 그녀의 아름다운 눈이 또한 분별 있고 온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존 길 캐리는 소파 쿠션 뒤로 몸을 기댄 채 마치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보듯이 물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앉아 가만히 기다리란 말인가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겁에 질려 말을 얼버무렸다. 당신과 결혼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야? 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말아요, 조지.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게 아니야. 당신 말이 그렇잖아. 조지는 갑자기 자신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을 어떤 일로도 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두 팔로 껴안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예상치 않게 그를 뿌리치고는 이렇게 내뱉었다. 더워요. 선풍기 좀 가져와야겠어요. 선풍기를 틀어놓은 뒤 그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어서 피하려 했던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끄집어내고 말았다. 언제 나와 결혼할 거야? 제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나요? 갑자기 침착성을 잃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발 그 빌어먹을 선풍기 좀 끄라고. 그가 소리쳤다. 미치겠어. 째깍거리는 소리로 당신과 함께 있을 시간을 모두 앗아가 버리는 시계와 같단 말이야. 내가 여기 온 것은 행복해지고 뉴욕과 시간에 관해 모든 걸 다 잊고 싶어서였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선 것처럼 그는 갑자기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존 퀼 캐리는 선풍기를 끄고 자기 무릎 위에 그의 머리를 올려놓고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우리 이렇게 좀 앉아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자고요. 그리고 제가 잠들게 해줄게요. 당신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잘 보살펴 줄게요. 하지만 이렇게 앉아있긴 싫어.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그냥 있기 싫단 말이야. 나에게 키스를 해줘. 그래야만 난 편히 쉴 수 있어.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난 신경이 날카롭지 않아. 신경질적인 것은 오히려 당신이야. 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이 신경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방 건너편에 있는 안락 의자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때 그런 신경질적인 편지나 써보내고 말이야. 마치 나에게서 떠나갈 것처럼. 그러니 이렇게 달려오지 않을 수 있겠냐고.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고 싶은 걸 그가 따지듯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아주 냉철하고 논리적인데 그녀가 일부러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생각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래도 그는 자신을 억제하거나
자신의 목소리에서 근심과 고통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존 퀼 캐리는 곧 서럽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그는 소파로 돌아와 그녀를 한 팔로 감싸 안았다. 이번에는 그가 위로하는 입장이 되어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그녀가 마음을 진정하고 자신의 두 팔에 안겨 간헐적으로 약간 몸을 떨 때까지 옛날의 친근한 일들을 속삭여 주었다. 저녁 피아노 소리가 집 밖 길거리에 마지막 선율을 쏟아놓는 동안 그들은 1시간 이상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예감하면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조지는 몸을 움직이지도 무엇인가 생각하지도 무엇인가 바라지도 않았다. 시계는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날 때까지 계속 똑딱거릴 것이고 그러면 캐리 부인이 난간 위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를 것이다. 그것 말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내일 닥쳐올 일과 그것에 대한 절망감 뿐이었다. 이튿날 한낮에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진심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둘 중 좀 더 현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쪽은 그녀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비장하게 말했다. 당신이 보험회사 일을 싫어한다는 건 당신 자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난 혼자서 해나가는 게 싫은 거야.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서 우리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간다면 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을 여기에 두고 걱정하고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녀는 이 말에 대답하기 전 한참 동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렇다고 생각에 잠긴 것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결말이 보였다. 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별보다 한마디 말이 더 잔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조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만약 2달 전에 당신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전 결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건 분별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는 거세게 그녀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누군가 다른 남자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이다.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아니에요.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조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 때문에 제리 홀트 같은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위안을 찾았지만 그 젊은이들은 그녀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조지는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팔로 그녀를 안고 키스를 퍼부어 당장 결혼하도록 만들다시피 했다.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오랫동안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녀의 눈에 자신이 비열한 존재로 비치는 것을 깨닫고서야 그만두었다. 진정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그녀 곁을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그녀가 막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자 그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녀는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그저 친절하게 대할 뿐이었다. 이제 그만 가도록 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캐리 부인이 놀라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전 지금 떠날 겁니다. 캐리 부인. 조지가 슬픔에 잠겨 말했다. 존 퀼 캐리는 이미 방에서 나가버렸다. 너무 언짢게 생각할 필요 없어, 조지. 캐리 부인은 어찌할 수 없다는 듯 동정어린 눈으로
그에게 눈을 깜빡였다. 이 작은 비극이 거의 결말이 났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말했다. 내가 자네라면 한두 주일 동안 어머니한테 가 있겠어.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분별 있는 일일지도 몰라.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발,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루즈와 분과 모자 속에 슬픔과 불안한 마음을 모두 집어넣은 채 존 퀼 캐리가 다시 방에 들어왔다. 택시를 불렀어요. 그녀가 아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기차가 떠날 때까지 우리 드라이브나 해요. 그녀는 현관 밖으로 걸어 나갔다. 조지는 웃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친 상태로 잠시 홀에 서 있었다. 뉴욕을 떠난 이후 거의 먹은 것이 없었다. 캐리 부인이 다가와 그의 머리를 끌어내려 뺨에 키스를 했다. 일이 끝에 가서 우습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아주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어쩌녁에 떠났더라면 좋았을걸. 적어도 자존심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떠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택시가 왔고 한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차들이 뜸한 거리를 따라 1시간 동안 드라이브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태양이 밝게 빛나자 마음이 좀 더 차분히 가라앉았다. 이제 더 할 일도 할 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너무 늦은 일이었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겠죠? 그녀는 애써 목소리에 유쾌한 믿음을 불어넣으려고 하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편지를 보내기로 해요. 가끔씩이요. 아냐, 그가 말했다. 우리 편지는 쓰지 말자고. 그건 참을 수 없어. 언젠가 꼭 돌아올 거야.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조지. 그들은 역에 도착했고 그녀는 그가 기차표를 살 때 그와 같이 갔다. 어? 조지 오켈리와 존 길캐리잖아. 그들은 조지가 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알고 지내던 남녀였다. 존 퀼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아 보였다. 그들은 5분 동안 서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역에 들어왔고 조지는 얼굴에 고통의 표정을 제대로 감추지도 못한 채 존 퀼에게 두 팔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불안한 발걸음을 옮겨놓고 마치 우연히 만난 친구를 전송이라도 하듯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다. 잘 가요, 조지. 그녀가 말했다. 즐거운 여행이 되세요. 잘 가게, 조지. 꼭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너무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어리벙벙한 상태로 기차에 올라탔다. 요란한 종소리가 울리는 건널목을 지나 탁 트인 교회를 통과하여 기차는 기울어가는 황혼을 향해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의 잠과 더불어 과거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어쩌면 그녀도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추억에 잠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 밤의 석양은 그의 청춘의 태양과 나무와 꽃과 웃음을 영원히 덮어버릴 것이다. 그 이듬해 9월 어느 축축한 오후 얼굴이 짙은 구릿빛으로 그을린 한 청년이 테네시주의 한 도시 기차역에 내렸다.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역에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곧장 택시를 타고 그 도시에서 가장 고급 호텔로 가서 만족스럽게 숙박부에 조지 오켈리, 페루, 쿠스코라고 적었다. 방으로 올라간 그는 잠시 동안 창가에 서서
낯익은 거리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약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었다. 존 퀼량 집에 있습니까? 전데요? 어. 그의 목소리는 약간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다정하면서도 격식을 차린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 조지 롤린스야. 내 편지 받았어? 네. 오늘쯤 도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침착한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왠지 불안을 느꼈지만 그가 염려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그녀의 음성은 전혀 흥분되지 않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로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듯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숨을 돌리고 싶었다. 우리 못 만난 지 꽤 오래되었지? 그는 가까스로 스스럼 없는 어조로 말했다. 벌써 1년이 지났잖아.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잘 알고 있었다. 정확히 며칠째인지도 말이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뻐요. 1시간 뒤에 그리로 갈게. 그는 전화를 끊었다. 기나긴 사계절을 지나면서 그는 한가할 때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마침내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온 것이다. 그는 이미 그녀가 결혼했거나 약혼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해 이렇게 담담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가 겪은 10달 같은 시간은 이제 그의 삶에서 2번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는 젊은 엔지니어 치고는 누가 봐도 꽤 훌륭하다고 인정할 만큼 업적을 쌓았다. 현재 보기 드물게 2군데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막 돌아온 페루에서의 일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라고 할 뉴욕에서의 일자리였다. 지금 그는 뉴욕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는 가난으로부터 무한한 가능성의 지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그는 화장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부가 햇볕에 타서 거의 검은색을 띠고 있었지만 어딘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내내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꽤 기분이 좋은 편이었다. 강건한 체격도 마음에 들었다. 어디에선가 한쪽 눈썹을 일부 잃었었고 무릎에는 아직 고무붕대를 감고 있지만 그는 아직 젊었고 미국으로 오는 기선 안에서 많은 여자들이 자신에게 예사롭지 않은 찬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물론 그의 차림새는 말이 아니었다. 리마에 있는 한 그리스 재단사가 그의 옷을 만들었다. 그것도 이틀 만에 서둘러서 말이다. 그는 존 킬 캐리에게 보낸 짤막한 편지에서 옷차림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편지에 덧붙인 내용이라고는 기차역으로 마중 나오지 말라는 부탁뿐이었다. 페루의 쿠스코에서 돌아온 조지 오 켈리가 호텔에서 정확히 1시간 반 기다리는 동안 태양은 하늘의 한가운데 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말끔히 면도를 하고 좀 더 백인처럼 보이려고 델컴 파우더를 발랐다. 마지막 순간에 결국 허영심이 낭만적인 생각을 압도했던 것이다. 그는 택시를 타고 그가 잘 알고 있는 그녀의 집으로 향해 출발했다. 그는 몹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자신도 그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녀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들뜬 기분 때문이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그는 이제 이곳에 도착했고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그의 삶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젊은 여자가 없는 승리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이 쌓아 얻은 전리품을 그녀의 발 아래에 받치지는 못할지라도 그녀가 바라볼 수 있도록 손에 붙잡고 있을 수는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집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가 처음 느낀 점은 그 집이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집은 지난번 마지막으로 볼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다. 지붕 위에 감돌던 2층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던 마법의 구름은 이제 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처음 보는 흑인 하녀가 나타나 존 퀼 양이 곧 내려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초조한 듯 마른 입술을 침으로 적시면서 응접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느끼던 비현실감은 더욱더 커졌다. 결국 이 방은 그저 하나의 방일 뿐 그가 그렇게도 비통한 시간을 보냈던 마법에 걸린 방이 아니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그것이 그냥 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자신의 상상력이 이 모든 소박하고 낯익은 사물을 그동안 왜곡하고 아름답게 꾸며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이 열리고 존 킬 캐리가 방에 들어왔다. 그 순간 방에 있던 모든 물건이 갑자기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는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조그마한 한숨 소리로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엷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고 검고 곧은 머리카락을 왕관처럼 금색 리본으로 묶어 놓았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면서 예전처럼 검은 벨벳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의 힘에 공포가 경련처럼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잘 있었어 하고 인사를 했고 그들은 서로 몇 걸음씩 앞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꽤 떨어진 의자에 앉아 방을 가로질러 서로를 쳐다보았다. 돌아왔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진부하게 대답했다. 지나는 길에 잠시 만나보고 가려고 들렀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의 얼굴만을 바라보려고 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지만 곧바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달리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듯 했다. 지금까지 사귀면서 아무 이야기나 할 정도로 그렇게 허물없는 사이는 아니었다. 이런 경우라면 날씨 이야기도 제대로 꺼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군. 그가 당혹스러운 듯 불쑥 말을 꺼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귀찮아? 아니요. 그녀의 대답에서는 과묵함과 함께 매정할 정도로 슬픔이 느껴졌다. 그것이 그를 힘 빠지게 만들었다. 당신 누구랑 약혼한 거야? 그가 물었다. 아니요. 그럼 혹시 누구 사랑하는 사람 있어? 그녀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군.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다른 이야깃거리도 꺼낼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녀와의 대화는 그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존 퀼,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 이후 나는 다시 돌아와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을 사랑했던 것만큼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이것은 그가 그동안 연습해 두었던 대사 중 하나였다. 기선을 타고 오면서도 꽤 괜찮은 대사라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그녀에 대해 느낀 애정에다가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에 대한 어물쩡한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치 무거워진 공기처럼 과거 일이 사방에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 시점에서 그 말은 왠지 연극적이고 김 빠진 맥주처럼 진부하게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의미를 담고 있거나 아무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표정으로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가 높낮이가 없는 어조로 물었다. 그래요. 잠시 뒤 캐리 부인이 들어와서 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방신문에 그에 관한 기사가 짧게 실렸던 것이다. 그에게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직도 이 여자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과거의 일이 때때로 고개를 쳐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밖에는 강하게 밀고 나가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만. 캐리 부인이 말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국화를 키우는 부인을 만나러 가기로 하지. 그 부인은 신문에서 자네 기사를 읽고 나서 나더러 특별히 자네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네. 그들은 국화를 키우는 부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길거리를 따라 걸어갔고 그는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그녀의 보폭이 짧아 그가 발을 내려놓기 전에 그녀의 발이 먼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 부인은 친절한 사람이었으며 그 부인이 키우고 있는 국화는 굉장히 소담스러우면서도 아주 아름다웠다. 그리고 정원에는 희고 노랗고 분홍색의 국화가 가득 차 있어 그 사이에 서 있으니 마치 여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집에는 국화가 가득한 정원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연결문이 있었다. 그들이 두 번째 정원으로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길 때 부인이 먼저 문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조지가 존퀴를 먼저 들여보내려고 옆으로 비켜섰지만 그녀는 지나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소를 짓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다만 침묵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짧게 약간 흥분하여 숨을 몰아쉬고 나서 두 번째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오후가 저물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생각에 잠긴 채 나란히 집을 향해 걸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조지는 캐리 씨에게 남아메리카에서 겪은 일을 무엇인가 이야기했고 이럭저럭 앞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와 존 퀼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고 끝을 맺은 그 방에 단둘이서 남게 되었다. 그에게 그날의 기억은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는 바로 이 소파에 앉아 이제는 다시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고뇌와 슬픔을 느꼈다. 다시는 그렇게 무기력하거나 그렇게 지치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5개월 전의 자신에게는 신뢰라든가 따뜻함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분별 있는 일, 그들은 분별 있게 행동을 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능력과 바꾸었고 절망으로 성공을 빚어냈다. 그러나 삶은 젊음과 함께 그의 사랑의 신선함까지 앗아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하고 결혼해 주지 않겠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존 퀼은 검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내일 아침에 워싱턴으로 떠나. 그가 말했다. 아, 꼭 가야만 해. 첫 차로 뉴욕에 가야 한다고. 도중에 워싱턴에 잠시 들르고 싶어. 일 때문이군요. 아, 아니. 그는 마지못해 알려준다는 듯 대답했다.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거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완전히 노그아웃 되었을 때. 그것은 지어낸 말이었다. 그가 워싱턴에서 만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존 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 보였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어쩌면 우린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 어쩌면 예전처럼 내 무릎 위에 다시 한번 앉아줄 수 없을까?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야. 하지만 그만둬도 상관없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그 옛날 지나가 버린 봄에 그녀가 자주 하던 대로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자기 어깨에 기댄 그녀의 머리, 그리고 그녀의 낯익은 몸매를 느끼자 갑자기 전율처럼 감정이 북받쳐왔다. 그녀를 붙잡고 있는 두 팔이 그녀를 점점 꼭 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뒤로 기대어 생각에 잠긴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공중에 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절망에 빠져있던 뉴욕에서의 두 주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월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저지 시티에 있는 건설회사를 그만두었다. 페루의 일자리를 처음 제의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탐사단의 3등 보조 엔지니어로 고용되어 측량 조수와 측량사 8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의 미국인만이 쿠스코에 도착했다. 탐사대장은 열흘 만에 황열병으로 사망했다. 바로 그것이 기회로 바보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였다. 바보가 아니면 놓칠 수 없었다고요? 그녀가 순진하게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심지어는 바보라도 말이야. 그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건 정말 엄청난 기회였지. 그래서 나는 곧바로 뉴욕으로 전보를 쳤고. 그랬더니요? 그녀가 다시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전보가 왔나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 뭐야. 그는 여전히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했어. 어물거리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단 1분의 여유도요? 전혀 없었지.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녀가 캐물었다. 무슨 시간 말이야? 이봐요. 그는 갑자기 머리를 번쩍 앞으로 숙였고 그 순간 존킬도 그에게 몸을 가까이 숙였다. 그녀의 입술이 마치 꽃봉오리처럼 반쯤 벌어진 채 말이다. 맞아. 그가 그녀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에 시간은 얼마든지 있지. 세상에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의 시간과 그녀의 시간 말이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는 순간 그는 아무리 영원히 찾아 헤매더라도 잃어버린 4월의 시간은 절대로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팔의 근육이 저려올 때까지 그녀를 꼭
껴안을 수도 있었다. 그녀야말로 갖고 싶은 고귀한 그 무엇으로 분투에 마침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옛날 어스름 속에서나 산들바람 살랑거리던 밤에 주고받은 그 속삭임은 이제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 갈 테면 가라. 그는 생각했다. 4월은 흘러갔다. 이제 4월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랑이 있건만 똑같은 사랑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분별 없었던 청춘의 시기가 있었겠죠. 어른이 되어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그리워지는 청춘의 한 페이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